글로벌 전략,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과 쏠림의 해소인데요. 뭔가 요즘에 관심 있을 만한 주제는 다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네, 자료를 보면서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 시장은 뭐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래도 하방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뭐 주가가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뉴스들이 펀더멘탈의 개선을 좀 방해하는 흐름이 한 5월 정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는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화면에서 드러난 것처럼 네. 저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막상 이야기가 정말 본격화되면은 확실히 조금 시장에는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그 대부분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시는 게 미국은 국가 부도가 없었다. 실제로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네. 구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국가 부도에 접근했었던 거의 부도가 살짝 났었던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고 뭐 79년도에도 한 열흘 정도 부도가 발생한 일들은 있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그 열흘 정도 부도가 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값이 엄청 오르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 한 20년 동안 2011년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만 제외하면은 사실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없겠지라고들 넘어가고 있지만 막상 이게 실제로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단기간 동안의 어떤 충격은 굉장히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하시는 그 1700년대 이것부터 세 번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금값이 폭등하고 네. 단기금리가 폭등한 네. 거를 이 시계로 확인을 하신. 그러니까 그막 옛날에는 금 가격이 없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70년대만 그랬다는 거죠. 네, 70년대 맞습니다. 금리 네. 올랐다는 거죠. 네. 그 옛날 당- 금이 그거라서 그쵸. 달러의 그쵸. 고정이랑 모를 맞아요. 수가 없죠. 네. 1970년대에 그랬다.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CDS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가 뭐 부도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뭔가 저희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가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불안감은 분명히 저희 그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살금살금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에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그 부채 한도 협상 전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요.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살짝 오르거나 아니면은 좀 그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그 이게 부채 한도를 늘릴 때 대체로 보면은 그 다음 해 어떤 재정 지출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의 하향 요인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이게 내년에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도 조금 더 나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되게 미미할 걸로 대부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에 정부 재정 예산을 줄인다. 아니면은 뭐 그 민주당의 입김이 조금 세서 좀 덜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정 지출을 막 생각보다 민주당이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년도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리스크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전에는 그거를 장기 금리들이 먼저 반영을 해서 금리가 좀 떨어지다가 막상 이게 딱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재료들도 소진하고 또 지금은 그 한도에 도달하다 보니까 국채 발행이 거의 없거나 되게 적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약간 오르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가 방송 전에 뭐 하반기 때 금리가 다들 대부분 떨어진다고 네. 보고 있고 1년 뒤에 금리가 지금보다 높겠어?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장기 금리가 그 기준 금리보다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미 반영을 한 거라서 오히려 이런 부채 한도가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금리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긴축이 없다. 이제 긴축은 끝났어. 라고 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의외로 좀 뭐 금리가 그렇다고 폭등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는 화면에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약간 역발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들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브 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채권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조금 그 업데이트 해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상태인데, 이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합의가 잘 안 되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채권 시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주식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고, 뭐 이럴 때는 제 경험상 채권이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 그리고 변동성도 너무 높다가 막상 이렇게 끝나게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빅스는 근데 요즘에 이제 데일리 옵션이 많아져가지고 과거랑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말도 맞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이 빅스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빅스 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요즘 굉장히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 옵션이고 만기가 길어야 높은데 네. 만기가 짧아서 떨어진 건 당연하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히스토리컬리 낮은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건데 낮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 빅스 지수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사실 장중에 또는 그 중간중간 하루에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등락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빅스 지수가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4,100, 뭐 4,000, 뭐 200 지금 못 넘고 있는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 잘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지 못한 악재들 또는 불확실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게 정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 변동성이 높아진 거는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채권하는 분들이 더 경제를 많이 보고 뭐 이런 건 너무너무 맞는데 아주 소폭의 움직임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작년에 런던에 네. 영국 금리 올랐을 때 난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결국 아무 일도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채권에 너무 그 예민해서 그런 거고, 3개월물 금리가 되게 많이 떴잖아요. 근데 사실 3개월물이면 듀레이션이 길어야 두 달 반인데 CPP 떠야 0. 뭐 엄청나게 네. 적은 움직임이거든요. CPP 떠야 3BP 뭐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권하는 분들이 느끼는 게 너무 예민해서 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수익률에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정도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채권 쪽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예민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 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빅스 지수랑 예를 들면 무브 지수랑 그렇게 그려보면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고 뭐 약간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는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채권 시장에서 보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식 시장에서 느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차이는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지금 시장이 뭐 그 미국의 어떤 지역은행들의 사태나 뭐 미국의 부채 한도에 비해서는 잘 안 빠지고 있고 뭐 잘 견디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막상 이 이벤트가 주는 무게감이라는 거가 결국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시장은 주식 시장은 약간 좀 안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요거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식 시장보다 채권 변동성이 높다가 여기 이제 끝나는 어떤 이벤트가 이제 정리되는 구간에서 보면은 주가가 잘 못 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꺾였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그 주가가 잘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좀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기간하고 6월 FOMC하고 대충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사님 얘기대로 되면은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금리도 다시 좀 뜨고 근데 이제 6월에 FOMC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릴 거긴 하지만 연말쯤에 거기서 점도표를 낼 때는 안 내릴 거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더 많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언제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도 뭐 아주 망하고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이제 뭐 어디서 언제 얼마쯤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사도 될까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S&P 500 4,200은 넘기기가 쉽진 않을 거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12,200, 12,200, 300, 그다음에 네. 4,180, 네. 4,050, 딱 거기 딱 지금 네. 수록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12,500, 500. S&P 500은 4,200. 200. 요거를 넘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재료는 없다.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네.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거치수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조심해서 좀 쉬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뭐 5%든 10%든 빠지면 아마 한 6월이나 7월 정도부터는 6, 7월에. 다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저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연초부터 약간 상고하죠. 그러니까 보통 상저하고를 많이 보셨는데 저는 상반기가 차라리 낫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래도 뭐 여름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어떤 미국 그 신용등급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그게 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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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중에 또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계속 얘기. 네, 네. 될까요? 네. 네.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중국에서 요즘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라는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외교, 그냥 경제적으로 뭐 이제 사우스 쪽, 뭐 예를 들면 라틴,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호주와 같은 뭐 이런 쪽, 뭐 또 이제 이런 쪽, 그러니까 약간 남반부에 있는 지역이랑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런 교류를 더 활발히 함으로써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대항, 그러니까 반미 전선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이런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여름까지는 버티다가 여름 이후에는 좀 꺼지지 않을까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 보시면서 이렇게 저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중국이
외교적으로 엄청 바쁘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오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고 뭐 그리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전 정말 이란하고 사우디가 중국에서 만났다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쇼킹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원수 나라가 중국이 뭐라고 네. 거기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거는 그냥 좀 쇼킹하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 뭐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외교 노선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대항 입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위안화 무역 거래 비중이 좀 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중국이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리오프닝 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그 외교적으로 뭔가 미국에 대한 어떤 대항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중국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네. 저희 한국이나 대만은 수출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안 좋은데 중국은 3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수출 데이터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가미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 외교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로 중국의 수출이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세안도 늘지만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라틴 뭐 이런 지역들은 수출이 되게 늘고요.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 이런 지역들은 수출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지금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빼고 보면은 네.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교역을 강화해가지고 계속 아세안이나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미국이나 유럽과의 어떤 교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당장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확실히 글로벌 수요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느낀 게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보면은 사실 이렇게 중국의 수출은 그냥 뭐 다른 국가들보다 덜 나빠지는 정도이지 대단히 이게 약간 우상향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막 돌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 그 중국의 수출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중국은 뭔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많이 활발히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대외 수요가 늘어나서 중국의 경제가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딴 질문이긴 한데요. 네. 딴소리 같은 질문이긴 한데 중국이 저렇게 북미향으로 수출이 줄어들면 누군가 저걸 대체하고 있을 텐데 그건 어디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 한국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동북아 쪽하고 또 중국하고의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교역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슷비슷했었거든요. 확실히 세계화라는 거라는 큰 축에서 봤을 때는 뭐 시차가 있을 뿐이지 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좋아지면은 한국이나 일본의 대미 수출이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교역 구조 자체가 국가들마다 서로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 중국이 안 좋아지는 거를 미국에 대한 수출을 완전히 수출 전체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 한국의 수출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확 주는 거에 비해서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세안,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이 비중이 좀 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출의 어떤 규모 자체가 확 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좀 국가별로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수출이 이렇게 느는 게 아세안하고 아프리카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아세안이나 아프리카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중간재를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딴 데 팔았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안 사주고 물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네. 수출이 안 되는 건 반도체, 화학 이런 게 크긴 한데 제외하면은 우리나라 거를 사서 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팔았겠죠 최종재를 네. 그렇게 안 하고 중간재를 자기들이 해결을 해서 아세안에 팔고 아세안이 이거를 EU랑 미국 준 거를 미국에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전후로 중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해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또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세가 되게 비슷한 거고, 그 얘기는 아마도 중국의 어떤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더 심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모든 아세안 나라들 다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면은 연구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좀 딴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베트남의 원래 그 정부의 어떤 성향 자체는 사실 약간 중립적이거나 약간 친미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베트남 정부의 헤드들,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친중파로 네. 다 바뀌어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입김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상황인 거고, 또 반대로 이 베트남과 또 좀 약간 대철점에 있는 나라가 인도인 것 같아요. 네. 인도는 그 미국의 대인도 그 해외 투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런 교역 전쟁, 패권 전쟁을 하면서 공급망도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변하는 과정에서 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쪽은 중국 쪽의 입김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인도로 네. 미국의 투자가 엄청 들어가면서 인도에는 뭐 애플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팍스콘 공장 막 또 확대하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입김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약간 이 아시아권 내에서도 이게 좀 지역별로 국가별로 외교 노선에 따라서 경제적인 입장들이 좀 많이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도야 뭐 러시아 석유도 사고 미국 돈도 받고 뭐 인도는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라 저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예. 네. 예, 미국이 중국 얘기하다가 기름 사지 이제- 말라는데도 기름 사는데 뭐 러시아는 계속 사고 있는데요. 예. 중국 얘기하다가 이제 글로벌하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네. 중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 중국이 사실 오늘 물가 지표가 나왔잖아요. 사실 네. 오늘 장 후반에 조금 딸렸던 것도 분위기가 약간 내려가는 것도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좀 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오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로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뭔가 중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부양을 더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도 조금 안 나오고 통화량도 지난 3월 달까지는 막 늘다가 이번 달 4월 달 오늘 지표에서 네. 보면 조금 꺾였고, 이게 보면 중국이 어쨌든 최대한도로 부양에 대해서 되게 좀 소극적이었던 결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에서는 내수가 안정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부동산에 국한된 내용들이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폭넓게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지금 중국은 애매한 상황이라서 좀 뭔가 여기서 뭔가 글로벌한 성장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부양을 안 하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하기에는 5% 성장 목표라는 것도 달성하기가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이 조금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여름 정도까지는 중국의 모멘텀은 그래도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좀 가다가 한 8월 정도 이후에는 좀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코로나 전후로 어쨌든 부채도 잘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쪽도 조금만 경기를 부양하고는 잘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중국에 대해서는
한 반년 정도의 반년 한 6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두고 조금 좋게 봤다가 그 다음에 또 사이클을 접고 요렇게 좀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도 중국이 좀 유지 그 다음에 하반기나 여름 이후에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게 벌써 주가에 많이 반영돼. 올해 꼴찌가 사실 거의 중국이거든요. 주가로만 네. 보면은 이미 다 반영된 거면은 혹시나 올해 하반기에 중국이 안 좋은 거는 이미 주가 벌써 반영을 했고 내년에 혹시 중국이 좋아지는 거를 주가가 하반기에 반영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주식이 얼마나 선행하는지는 뭐 분분하지만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중국은 두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과연 투자 가능한 시장이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의문이네요. 문제 하나가 오케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워낙 그 정치적인 문제와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과 관련된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이다. 있는데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이 사실 해외 IB들이 연초에부터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상 돈은 되게 조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랑 투자 가능한 시장이냐라는 거하고는 괴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보여줬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이제 부채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한국의 부동산을 엄청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금 되게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막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 한국의 사례를 잘 안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반면 교사군요. 반면 교사. 그러니까 안 좋은 면에서 반면 그쵸. 교사인데 그래서 부양책을 잘 안 쓰려고 하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워낙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5% 4%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제 좀 부양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경기 사이클이 꺾일 때 좀 부양책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시장에 자꾸 이제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사실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잘 못 따라가는 문제들이 네. 분명히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은 내년에는 그냥 쏘쏘할 거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올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뭐 작년이나 올해 초보다는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어떤 그 지금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막 금리를 올릴 때 혼자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뭐 지준율을 네. 내리면서 그래도 부양의 제스처를 분명히 좀 보여줬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것도 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보면은 2분기에 그래도 중국의 모멘텀은 강력하다라고 하셨는데 한 네. 번에 뭔가 남아있을 만한 뭐가 있긴 있나요? 저는 그 예를 들면 지준율이나 네.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0.1%라는 거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꺾이곤 있지만 그래도 0%인 나라는 없고 그만큼 지금 리오프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들 말고는 사실 수요가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은 좋아지진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름 전에 그래도 기준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주택 LPR. 부대 네, 네, 네. 금리를 조금은 좀 인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과 이제 뭐 부양을 막 세게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화량을 어쨌든 좀 지금만큼만 꾸준히 유지를 해줘도 뭐 어쨌든 중국의 모멘텀은 적어도 여름까지는 유지는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친미보다는 친중 쪽으로 지금 국가가 전체적으로 네.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기업으로 보든 국가로 보든 중국 쪽으로 좀 더 돌아서는 거. 과거에 미국향이었다가 중국으로 돌아서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중국 포션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나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나라들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중국 자체가 워낙
그 자립갱생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조금 다르죠. 이제 워낙 내수도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내수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어떤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딱 열리게 되면은 이제 양날개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로를 하나 더 개척하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동남아 시장은 좀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제 연금에 중장기적으로 좀 담아 볼 만한 시장으로 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증권사나 여기저기서 인도 이 심층 보고서하고 이 베트남이나 아세안 쪽 보고서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네.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국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시장, 주식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펀더멘탈은 지금 저희가 이 시장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썩 좋지는 않은 걸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목을 정치로 내수 문제를 덮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부동산 PF 문제를 너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띄는데 영원히 덮을 수 없을까요? 기왕에 덮는 건데. 터지면 이제 너무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플 수 있으니까 안 터지게 하려고. 원화 부채니까 그냥 어떻게 돈 찍어서 네. 해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외화 부채는 네.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그냥 덮고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약간 그러기엔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네.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PF 대출 연체율 뭐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들 아실 건데 저는 이제 요 뉴스 보고도 되게 좀 뜨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만기 연장해주자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안정 펀드라는 거는 문제 생기면 정부 돈으로 사준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내년 대선을 너무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때 미국에서 회사채 사준 느낌이 막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낼 건 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충격이 발생하면 안 되고 정말 작년에 어떤 레고 사태 같은 것도 그때 다시 너무 익한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무서워. 뜨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너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사실 이게 계속 내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고 저는 그게 올해 어떤 그 원화가 달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올해보다 내년을 더 위험하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덮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영원히 덮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년은 약간 사이클로 보면은 더 안 나빠지고 약간은 그래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수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약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등을 하되 반등의 힘이 되게 약한. 그래서 대부분 뭐 약간 저희 한국은 그래도 수출이 돌아서면서 늘 V자 형태였는데 잘못하면 L자나 U자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게 이제 내년을 볼 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은행의 대출 태도는 되게 완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은 풀어주고 있단 말인 거죠. 근데 대출에 대한 수요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별로 없고. 금리가 혹시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높아서 대출 안 하는 거지 대출 수요가 낮다. 이거 어느 게 물론 이게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긴 한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저는 그 전체적으로 좀 경기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꼭 금리 때문이 아니라 네. 뭐 금리가 높긴 하죠. 네. 뭐 지금 뭐 금리가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봤던 금리에 비하면은 낮아지긴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4%까지 온 거는 사실 낮아진 네. 거긴 하지만 훨씬 높아진 거긴 굉장히 높은 하니까. 거니까요. 근데도 수요가 안 산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없다라는 얘기 반증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회인데 또 은행들이 느끼는 신용 위험은 되게 높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잘 와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돈들이 뭔가 자꾸 안전한 쪽을 선호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 국채, 그러니까 회사채보다는 국채, 그다음에 뭐 그 신용등급이 낮은 쪽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쪽으로 자꾸 이제 돈들이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돈이 잘 안 돌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좀 판단하고 이사님 지금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저 신용 위험 차트를 보면요. 네, 오히려 지금 신용 위험이 너무 높아서 네. 이게 지금 역사적 거의 2000년대 거의 고점인 거잖아요. 네. 뚫고 지금 있는 건데 더 나빠지기는 오히려 또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이 과연 그 최악인가?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악을 지금 이렇게 막 덮고 있기 때문에 더 막 급등은 안 할 수는 있어도 은행들이 느끼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그 1분기 지나면서 2분기 들어서면서 또 대손 충당금을 또 좀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신용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이게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최악은 내년 정도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대부분 뭐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를 하는 쪽에서는 이제 성장률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좀 상저하고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만 보면은 뭐 하반기가 고라고 얘기할 정도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왜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해요? 라는 질문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약한데 원화는 달러보다 더 약한 게 네. 사실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원화보다도 더 약한 통화가 사실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네. 하다못해 저희보다 굉장히 좀 펀더멘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뭐 브라질 같은 통화도 사실 올해 한 2, 3% 이상 달러 대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네. 그만큼 원화가 좀 약하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PF 문제를 너무 덮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수 자체의 어떤 활력이 없어지는 문제, 이런 어떤 내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외 그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비슷한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무역 수지도 그렇고 어떤 수출입의 어떤 구조에 있어서 조금 과거에 비해서 없었던 약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뭐 내수가 좀 약한 이야기는 아까도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대외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좀 봤던 좀 특이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봐주시면 그 대중국 무역 수지를 한국하고 대만을 그려보니까 이게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코로나 터지고 너무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수출이 안 좋지만 그래도 대중국 무역 수지는 꾸역꾸역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적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버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출이 안 좋다, 뭐 반도체가 안 좋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도 대중국 수출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도 안 좋지만 대중국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무역 수지가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보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중국 수입이 안 줄어요.
2차 전지 원재료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딱 쓰는 예. 딱 예. 느낌이네. 예.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제 잘 하고 뭐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게임이 그쵸. 옮겨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자기계 장비 그 부품 쪽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무기화학 요게 사실 이제 코발트 같은 그러네요. 거거든요. 리튬 같은 것들 이런 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2차 전지 잘하는 건 맞는데 또 그만큼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요게 조금 오히려 무역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그나마 뭐 70불대에서 좀 유지가 되니까 뭐 여기서 1,400억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환율이 그렇다고 해서 뭐 1,200원대 뭐 다시 중후반 1,200원대 초중반대로 떨어지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저는 연말까지 1,300원대 중후반대에 머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가 좀 그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각 국가별로 이 교역에 대한 어떤 대상 그다음에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를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지금 같습니다. 환율 1,300원 중후반이라고 하셨는데 1,200원 중후반 얘기하신 건가요? 1,300원 중후반 얘기하신 건가요? 저는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한 1,360원 정도. 지금도 또 올라가는 걸로 네. 컨센서스하고 완벽히 완전 반대시네요. 반대네요. 왜냐면 지금 거의 1,200 그쵸. 50원 뭐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있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 1,320원인데 더 이것보다 더 올라간다. 올라갈 거다. 왜냐면 이제 그 완전 다른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환율이나 이제 금리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는 축소된다라고 네. 총재님도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거 좀 돌아서면 뭐 괜찮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님 뷰는 그러기 네, 어렵다고 좀 보시나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하반기가 올해 상반기보다 더 안 나빠지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주가로 치면은 하방은 낮아진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조금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의 어떤 상단이 위가 열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고하저라고 해서 이렇게 V자라기보다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L자나 U자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안 나빠지는 건 맞지만 위가 안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일부 섹터들이나 일부 종목들만 되는 게 저는 그 이유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V자형 반등 아니면 하다못해 완전히 뭐 U자형이라고 해도 정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조금씩은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반기에 경기가 정말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그 시장이 안 빠지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폭넓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미나 다니면은 너무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운영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지금 쏠림이 어쨌든 조금 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요즘 약간 해소되는 느낌 없어요? 왜냐면 그쵸. 미국이 저도 해보니까 4월 한 10일, 15일까지는 나스닥 7개 종목의 상승률이 나머지 92개, 나스닥 100개보다 월등히 컸는데 지금도 밑에 나스닥 93 종목이 더 오르는 건 아닌데 이게 움직임이 같이 가더라고요. 좁히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과정을 겪었나 싶었는데 보시기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아직 본다는 조금 더 거죠.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중국도 것처럼. 똑같아요. 중국도 TMT가 50% 올랐습니다. 올해 45%인가? 그러니까 미국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애플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미국 주가 상승의 거의 절반에서 거의 60, 70% 이상 차지를 했고
뭐 예를 들면 저희 한국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의 코스닥 상승을 견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가 좋은 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챗 GPT, 네. 인공지능 네. 테마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쏠릴까? 근데 이런 쏠리는 것들이 정말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런 현상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경기가 좋아지면은 중소형주들도 좀 좋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의 어떤 범위도 넓어지는데 그런 걸 보면서는 좀 쏠린다라는 것 자체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가 저는 확실히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더 쏠릴 수밖에 없겠다. 뭐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쭉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그러면 쏠림이 좀 해소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냐면 저는 은행주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보더라도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약했거든요. 네. 근데 은행주들이 약하다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부동산이나 내수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 아니면은 자산의 건전성이 안 좋아지니까 대손 충당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 주요국들의 은행주들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넓게 그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방어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좋다라고 있는 성장주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소재 업종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오히려 대형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은 차라리 이번이 오히려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히려 그 한 3월, 4월 달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건설 업종, 철강 업종의 주가도 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방어적인 업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수는 지난 2월 S&P 500 같은 경우에는 4,100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난 2월 고점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 시장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디펜시브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도 보시면 2차 전지 외에 좀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섹터들이 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 헬스케어도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네. 하면서 좀 요즘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 오히려 그동안에 올랐던 이제 뭐 철강이나 비철이나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조금 약한 것 같고 근데 그 이외에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지수는 뭐 여전히 뭐 2,500대, 2,490대 뭐 이러고 있지만 사실 느끼는 체감은 뭐 특히 지난 한 달 동안만 보면 그렇게 썩 좋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도 적어도 한 6, 7월 그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 때까지는 이런 이슈들에서 좀 자유롭지는 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요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나마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좀 주가가 빠지고, 그다음에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이렇게 약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거나 아니면 좀 잘 버티는 업종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런 업종들이 여기 보시면은 기기하고 조선 업종,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보험, 뭐 반도체도 뭐 나름은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덜 재미는 없지만 좀 잘 버티는 그런 업종들인 것 같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기계 쪽은 약간 그 앞으로 이게 기계 업종이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좀 그쵸. 좀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자동화 로보틱스도 되어 있고 뭐 원전 같은 이런 것들도 들어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기계 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업종은 지금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주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업종은 아직도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미디어 엔터는 아까도 이제 사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덤이 있는 주식은 네. 이런 그 경기를 잘 안 타니까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계 안에 이제 방산도 아마 포함이 될 네, 텐데 그쵸. 오늘도 방산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서는 방산이나 이런 로보틱스 얘기는 좀 없고 자동차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업종의 이제 그 4분기, 4개 분기를 합친 이제 영업이익을 그려본 건데 보시면 반도체가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월등히 이제 좋았었죠. 근데 보시면은 반도체는 좋을 때는 막 70조, 80조까지 이익이 연간으로 나다가 그쵸. 이제 뭐 올해 그다음에 뭐 내년에도 많이 늘어나봐야 내년에도 뭐 한 3, 40조 이렇게 될 것 네. 같은데 뭐 이렇게 퉁 치면은 뭐 그냥 절반 정도로 치면은 한 3, 40조, 뭐 한 40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터지고 꾸준히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여기 지금 20조를 넘어가고 있고 뭐 올해 내년 다 한 20조에서 30조 사이 이렇게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3, 40조고 자동차가 연간으로 한 2, 30조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업종의 시가총액이 반도체의 한 절반 비스무리하게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이 자동차 업종의 시가총액은 반도체 업종의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들이 지금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한국 수출이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어쨌든 미국에 잘 팔면서 어쨌든 되게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자동차 업종은 아직은 조금 더 싸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자동차 업종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가 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 때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 시총은 그만큼 못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그 자동차 업종의 이제 영업이익을 차트를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차화정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레벨업이 한 번씩 이렇게 되잖아요. 11년에 반도체랑 붙었을 때 그 네.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쵸. 딱 네. 거기. 네. 뭐 자동차 업종이 뭐 아주 막 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분명히 아닌 거는 맞지만 여기 그 한국의 뭐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코로나 터지고 어쨌든 레벨이 지난 10년 레벨보다는 좀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분명히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11년부터 20년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이게 얼마 안 그쵸. 됐던 것처럼 보여도 왼쪽 축이 로고 축이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퍼센트로 이거 로고 축을 바꾸면 되게 많이 빠진 걸로 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긴 사이클로 지금이 정점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2011년 차정 어닝인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 7, 8년 쭉 내려가는 걸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하면 네. 반도체 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 네. 그럼 어떻게 혹시 답을 하실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이라는 전기차. 동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가 아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잘하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차화정처럼 그렇게 막 확
불 붙고 이제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을 통과하고 이제 새로운 레벨로 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11년부터 20년까지 줄어드는 그림보다는 한번 레벨업을 했고 여기서 많이 늘지 못하더라도 유지되거나 네, 이렇게 네. 될 수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총의 반응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차정 때 일시적으로 오른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엔 좀 다르다 내용이 네. 그런 것이죠. 저도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시간 약간 남았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오늘 환율이나 뭐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나 여기서 좀 중요한 시장하고의 좀 시각 차이라면 이사님의 의견하고 차이라면 제가 보기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뷰가 그래도 또 중요한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점은 좀 지나가고 하반기엔 턴어라운드다. 그래서 또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각도를 좀 더 밋밋하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그 생각은 저보다는 저희 센터장님 그렇죠. 생각이시고요. 이승우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하시니까요. 네. 네. 이승우 센터장님이랑 이렇게 한테 배운 건데요. 네. 그 반도체 재고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한 10에서 15%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재고가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반기에는. 네. 그래서 이게 턴어라운드를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데까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V자 형태보다는 약간 U자 형태가 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서 아마 가장 큰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긴 좋아지는. 더 안 나빠지는 거죠. 더 안 나빠지는 나빠진다. 걸로.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밋밋할 수 있는 네.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사실 아까 댓글창에서 임표님 나오셨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여의도 차인표라는 얘기를 빼먹었는데 네, 여의도 차인표 나와주신 날 여러분 좋아요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1,800명이 넘는데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지금 이사님 뷰는 어쨌거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큰 난항이 남아 있고 그때는 조금 조정이 올 거다라고 보신다면 네. 그때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해라 좀 마지막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제 막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종목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막 종목들이 이제 화려한 종목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그 지수 자체보다는 코스닥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좀 높았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약간 그 어떤 특정 섹터나 소위 이제 뭐 미디어 엔터처럼 팬덤이 있는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서 저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는 또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했었던 또는 인기 있는 그런 섹터들로 조금 더 어떤 그 쏠림들이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런 섹터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업종이나 기계나 뭐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에서는 대형 셀 완성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대응하면 그래도 여름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여름 정도 전에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여름 7, 8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90, 11, 12월은 안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는 국면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전에- 짧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사서 네. 여름까지 팔고 나머지 이제 조금 좀 조심하는 그게 이제 결론이신 거죠 오늘. 네네. 그렇게 90, 12월까지 지금 다 전망해버리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 자, 전에 현재로서. 부채 한도 네. 협상이 끝나는 그 시점 전에는 또 이사님을 다시 모시고 또 그때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인표 오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좋아요가 100몇십 개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